한국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이 일본 일면을 장식한 순간 도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의존도 92%, 산업 손실 수십조 원, 생산 중단까지 남은 시간 60일. 미국도 유럽도 손을 놓은 이 위기 앞에서 일본은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도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안일 리 없습니다. 그 조롱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한 나라의 선택.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일본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중국이 왜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어딘지, 그리고 유럽이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냐고요. 교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단 하나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베카 애쉬튼이라고 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하며 자신했던 제가 그날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오늘 강의는 정리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질서를 다시 그린다는 의미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만 해도 또 한국 성공 스토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학기 내내 들어온 그 뻔한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교수님이 띄운 첫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성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의 새 총리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람이 총리가 된 순간부터 일본이 골 때리게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골 때리게라는 표현이 나오자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는데요. 하지만 교수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셨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한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 자위대가 출동해서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시며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시냐고 물으셨어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차라리 시진핑 주석의 뺨을 때렸으면 때렸지. 왜 하필 대만 이야기를 꺼냈냐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조금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이 맞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뺨 맞는 것보다 대만 이야기가 훨씬 더 화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새 화면을 띄우시며 히토류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히토류, 한자로 쓰면 드물희의 흑토를 쓰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땅속에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특별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흙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전부 이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안 판다고 하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올스톱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정확히 그걸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는데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비축해둔 히토류가 바닥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길게는 2달, 짧으면 한 달 안에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단 2달 만에 멈출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고 설명하셨어요. 히토류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히토류를 중국 말고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92%. 일본이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어요. 거의 전부를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설명하셨는데요. 한 나라에 90% 이상 의존한다는 건 그 나라가 싫다고 하면 끝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카이치는 일본의 기술력으로 히토류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는데요. 이번엔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설명하셨어요. 히토류 없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데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교수님은 이게 다카이치의 무지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띄우셨는데요. 일본 산업계가 합동으로 긴급 성명을 낸 내용이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대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대로 가면 일본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사설을 통해 뭐라고 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니혼케이자이, 심지어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까지 전부 다카이치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 내용이 특이했어요. 중국 자극하지 말라는 건 예상 가능한 얘기였는데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요미우리 신문 사설 일부를 띄우셨어요. 지금 일본은 중국의 자원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마저 이르면 일본은 고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자국 총리에게 경고하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여기서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왜 일본 언론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일본이 지금 필요한 게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세 가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첫째는 조선과 방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대형 선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산 부품을 몰래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디지털 산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 플랫폼에 매년 540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국 플랫폼이 없어서 미국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였죠. 반면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자국 플랫폼이 있어서 디지털 적자가 일본의 1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고립이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이 주변에 믿을 나라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러시아는 북방 영토 문제로 적대적이고 중국은 센카쿠 열도로 매일 충돌하고 대만은 일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기댈 수 있는 이웃은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는 건 우정 때문도 반성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존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카이치가 아무리 강경하게 나가도 일본 산업계와 언론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연단을 내려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계 질서 재배치의 시작이라고. 힘으로 누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덧붙이셨죠. 지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본다니. 일본 언론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자국 총리를 비판한다니.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전부 팩트였어요. 신문사설도 산업계 성명도 히토류 의존도 숫자도 전부 확인 가능한 사실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강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일본만 한국을 찾는 게 아니라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전부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나 더 많은 걸 알게 될지.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며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모두 교수님이 남긴 여운을 곱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질서가 재배치되고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도쿄의 야경 사진이 떴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빛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이 아름다운 도시 밑에서 지금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소리라는 표현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일본 자동차 산업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회사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히토류 비축분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셨어요. 길게는 2달, 짧으면 1달 안에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고 경고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자동차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들에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히토류가 없으면 자동차의 두뇌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토류가 떨어지면 아무리 철판이 많아도 엔진이 좋아도 자동차를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을 띄우셨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했어요. 자동차는 그래도 2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데 반도체 공장들은 이미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정밀한 제품이거든요. 히토류가 조금만 부족해도 제품 품질이 떨어지고 완전히 떨어지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첨단 산업이 히토류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어요. 첨단 산업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로봇, 정밀 기계 같은 것들이죠. 옛날에는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런 첨단 산업이 나라 경제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첨단 산업들이 히토류에 의존하는 비율이 92%를 넘는다고 하셨어요. 거의 전부를 중국에서 가져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마치 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을 단 한 곳에서만 공급받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곳이 쌀을 안 준다고 하면 식당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거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산업계가 합동으로 낸 긴급 성명서였어요. 도요타 사장, 소니 회장, 파나소닉 대표 같은 일본 최고 기업인들이 모두 모여서 정부에 호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성명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셨는데요. 제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문장이 들어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산업계가 왜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교수님은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 부품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품목들을 나열하셨어요. 철강, 배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조선소들이 한국산 부품 없이는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일본 조선 산업의 몰락을 설명하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세계 조선 시장의 35%를 차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5에서 6으로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반면 한국은 4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셨는데요. 일본이 비용을 줄이려고 조선소를 축소하고 인력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은 일본이 한국한테 부품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려던 차기 전투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기술도 부족해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본이 한국 전투기 기술을 도입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기술이 앞섰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교수님은 이게 바로 한국 카드의 위력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디지털 무역 적자 비교표였어요. 디지털 무역 적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쓰면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이폰을 사면 그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돈들을 합친 게 디지털 적자입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디지털 적자는 540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47억 달러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11배나 많은 돈을 외국에 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교수님은 한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자국 플랫폼이 있지만 일본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점유율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카카오톡이 메신저 시장의 94%를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일본은 구글이 75%, 애플 아이폰이 65%를 차지하며 자국 서비스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디지털 주권은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쓰는 검색, 메신저, 쇼핑 서비스를 자국 기업이 운영하니까 주권이 있는 거고, 일본은 전부 외국 기업한테 맡겨서 주권이 약하다는 거죠. 교수님은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왜 우리는 네이버 같은 걸 못 만들었나? 하는 자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일본의 지정학적 고립이었어요. 지정학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지리와 정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고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에 따라 외교와 안보 전략이 달라지는 걸 의미해요. 교수님은 일본 주변 지도를 띄우시며 설명하셨어요. 일본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는데 북방 영토 문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는데 센카쿠 열도 문제로 매일 충돌한다고 하셨어요. 남쪽에는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일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기댈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일본이 기댈 수 있는 아시아 이웃은 한국뿐이라고. 그래서 일본 언론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자국 총리를 비판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계획이 담긴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는데요. 다카이치가 이번 달 중에 의회를 해산시키려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의회 해산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자면 국회를 강제로 해체하고 새로 선거를 치르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교수님은 지금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산심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도 않고 의회를 해산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강조하셨어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쓸 수 없고 그러면 나라 운영이 마비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카이치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려는지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우익 세력의 힘을 키우고 반대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어서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다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답을 주셨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일본한테서 원하는 걸 다 받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5,500억 달러 투자 계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카이치가 트럼프한테 약속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국민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으니 다카이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수님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지금 일본이 겪는 문제는 전쟁이나 경제, 제재 같은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카이치 본인이 입을 잘못 놀려서 생긴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런 개인적이고 한심한 수준의 문제에 트럼프가 나서서 도와줄 리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는 건 우정이나 반성 때문이 아니라고 생존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히토류도 중국이 막았고 관심 없고 산업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디지털은 미국한테 잠식당하고 주변에는 적대국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면 일본은 정말로 끝이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답을 찾고 있죠. 그 답이 바로 한국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찾는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미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성조기를 보며 누구나 세계 최강국을 떠올리죠. 군사력도 1위, 경제력도 1위, 기술력도 최고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중국이라고 대답했죠. 맞는 답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왜 중국을 두려워하는지 아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중국이 배를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조선소 숫자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1980년대에는 20개였다가 현재는 단 2개만 남아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개에서 2개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감소인지 설명하셨어요. 92%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전부가 없어진 거였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숫자도 보여주셨는데요. 전성기에는 18만 명이 조선소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2만 7천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85%가 줄어든 거였어요.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조선소가 줄어든 게 왜 문제냐고 물으셨어요. 누군가 배를 못 만들어서라고 답했죠. 맞는 답이었지만 교수님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군함을 못 만든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군함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자면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 항공모함을 띄우고 전 세계 바다를 순찰하며 힘을 보여주는 게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군함을 만들 조선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배들이 낡아서 못 쓰게 되면 새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해군이 계획한 함정 건조 목표였어요. 앞으로 30년간 필요한 배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미국 국방부가 낸 비밀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작년에 기밀이 해제된 문서라고 하셨어요.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능력으로는 계획의 40%만 달성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60%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셨는데요.
미국 해군이 필요한 배의 60%를 자기 나라에서 못 만든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세계 최강국이 배를 못 만든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숫자들은 팩트였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띄우셨어요. 중국은 1년에 군함을 23척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작 3척밖에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23척 대 3척,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격차인지 강조하셨어요.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8배 빠르게 배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미국은 조선소도 없고 숙련공도 부족한데 중국은 매년 더 많은 배를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 여기서 새로운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교수님의 오랜 친구이자 CNN에서 일하는 특파원이 서울에서 보내온 자료라고 소개하셨어요. 스미스라는 이름의 기자인데 지금 한국에 살면서 아시아 상황을 취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첫 번째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소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들이 동시에 3척이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이게 한국의 HD현대 조선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HD현대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요. 옛날 현대중공업이라고 불렸던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메모를 읽어주셨어요. 조선소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동시에 3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3척이 전부 다른 종류의 배라는 거였어요.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너선, 원유를 나르는 유조선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비교를 하셨어요. 미국은 1년에 군함을 3척 만드는데도 힘들어하는데 한국은 1년에 780척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780척이요. 그 숫자를 듣고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미국의 260배가 넘는 숫자였거든요. 교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셨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아직도 전쟁 대비 체제로 운영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이잖아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산업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최대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24시간 내에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반면 미국과 유럽은 평화시대에 맞춰서 조선소를 축소했다고 하셨습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며 공장도 줄이고 인력도 줄였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 배가 필요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수님은 이게 평화의 대가라고 표현하셨어요. 평화에 익숙해지면서 전쟁 대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건조기간 비교표였습니다. 같은 크기의 군함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표였어요. 미국은 평균 8년이 걸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4년 반, 그리고 한국은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품질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미국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을 만드는데 11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원래 계획은 5년이었는데 공정이 지연되고 기술 문제가 생겨서 2배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반면 한국이 만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3년 2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하셨어요. 계획보다 더 빨리 끝난 거였죠. 교수님은 여기서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한테 배를 부탁한다고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해군이 한국 HD현대의 함정, 수리를 맡겼다는 기사였어요. 교수님은 이게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더 최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미군 태평양 함대 구축함 2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군 군함이 한국에서 수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설명하셨는데요. 미국이 자국 조선소 능력을 믿지 못해서 동맹국에 맡긴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수리가 아니라 건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건조라는 말은 새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이 워싱턴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 단계라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하셨습니다. 미국은 혼자서 중국을 상대할 배를 만들 수 없다고, 조선소도 없고 숙련공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마지막 자료를 공개하셨어요. 한국 조선 산업의 세계 점유율표였습니다. 숫자가 놀라웠어요. LNG 운반선은 78%,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65%, 해양 플랜트는 71%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비싼 배들을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는 영하 163도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국한테 배를 부탁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자기가 못하는 걸 잘하는 나라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이 부탁할 때 한국이 들어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걸 한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 없이는 미국도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현실,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어요. 힘은 영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군대 숫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라고 설명하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이 전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셨어요.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고.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중동도 전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고 하시며 잠시 쉬어가셨어요. 교수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시며 학생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실책을 봤다면 이제는 왜 일본이 구조적으로 한국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우셨어요.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2000년대에는 35%였다가 현재는 6%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거였어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설명하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 앞서 있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47%로 세계 1위가 됐고 일본은 6%로 추락했다는 거죠. 교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셨어요. 일본이 비용 절감을 위해 조선소를 축소하고 인력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대형 선박 건조 능력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발언권을 주셨죠. 그 학생이 일어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카타라고 하며 도쿄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카타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 조선 산업이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일본이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업 같은 중공업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하는 일이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나 정밀 기계 같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는 주장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꽤 그럴싸한 반론이었거든요. 나카타는 자료까지 준비해왔다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품목들을 나열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40%, 정밀 베어링의 55%, 탄소 섬유의 60%를 일본이 생산한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나카타의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실제로 일본이 그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디지털 무역 적자 비교표였어요. 일본은 540억 달러, 한국은 47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셨는데요. 일본이 한국보다 11배나 많은 돈을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일본은 검색 시장의 75%를 구글이 장악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애플이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네이버가 58%, 카카오톡이 94%를 차지하며 자국 플랫폼이 강하다고 설명하셨어요. 나카타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고 물었어요. 도요타나 소니 같은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장을 이어갔어요. 교수님은 의자에 앉으시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한국 부품을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말투였지만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자료를 띄우셨어요. 도쿄 특파원이 작성한 보고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스미스의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 조선소들이 한국산 철강, 배관, 전자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 배를 만드는데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이던 차기 전투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 난관도 많아서 진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하셨어요. 나카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이어가셨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인터뷰한 도쿄의 경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전문가는 일본이 지금 이중 포위 상태라고 분석했다고 해요. 중국은 자원과 공급망으로 압박하고 미국은 방위비와 무역으로 압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는 경고였어요. 교수님은 일본 주변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북쪽의 러시아는 북방 영토 문제로 적대적이고 서쪽의 중국은 센카쿠 열도로 매일 충돌하고 남쪽의 대만은 일본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이웃은 한국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나카타가 다시 손을 들려다가 내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그런 나카타를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일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라는 강점과 약점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협력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처럼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태도로는 안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게 필요한 게 훨씬 많아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의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하셨어요. 최근 도쿄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스미스의 소감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은 우리가 키워줬다는 우월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없으면 우리가 힘들다는 위기감으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카타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역사를 돌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간단히 정리하셨어요. 일제강점기 35년 한국전쟁 이후 경제 재건, 일본의 기술 지원과 차관, 한국의 빠른 성장, 그리고 지금의 역전까지 이 모든 과정이 70년 남짓한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해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한국 노동자들이 52도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6개월 만에 도망칠 때도 한국은 끝까지 남아서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50년 후 신뢰로 이어졌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나카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나카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대단한 나라라고,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근대화했고 전쟁 이후에도 빠르게 재건했다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어요. 다만 그 협력은 과거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일본만 이런 게 아니라고,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다고 하시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어요. 나카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듯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알던 일본과 교수님이 보여주신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무겁지만 진지했어요. 모두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고 경제력도 막강하죠. 그런데 그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게 교수님 설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우셨어요. 2017년 한국의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 옆에는 똑같은 장소에 몇 달 후 사진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사드 보복 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드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무기예요. 한국이 2017년에 이걸 배치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이 무기가 자기네 미사일까지 감시할 수 있다며 화를 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당시 중국이 어떤 보복을 했는지 나열하셨습니다. 한국 관광을 금지시켰고, 롯데 매장에 불매 운동을 벌였고, 한류 콘텐츠 방송도 막았다고 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보복이 성공했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이 그래프를 띄우시며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중 무역액 변화 추이였어요. 사드 보복 직후 잠깐 줄었다가 2년 만에 다시 회복됐고, 지금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셨어요. 중국이 한국을 때렸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중국이 한국한테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아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중국 반도체 수입 의존도 표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43%를 한국에서 가져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은 51%, 2차 전지 소재는 38%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셨는데요. 중국이 한국산 부품을 끊으면 중국 공장이 멈춘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쉬운 예를 들어주셨어요.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삼성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LG나 SK의 소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셨어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수 조치했다고 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수산물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을 때리면 중국이 더 아프니까요. 교수님은 더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었어요. 공항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예우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비교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총리가 마중 나왔다고 하셨어요. 주석이 아니라 총리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외교에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강조하셨는데요.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기술 의존이고 둘째는 대만 변수라고 하셨습니다. 대만 이야기가 나오자 강의실이 더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중국에게 대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목표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띄우시며 설명하셨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의 태도가 중국에게 엄청난 변수라고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이 모든 게 대만 유사시 미군 증원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중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대만 상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적극 개입하면 중국 부담이 폭증하고 한국이 중립을 유지하면 중국은 전략적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끌어당기려 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중국은 일본은 때려도 한국은 못 때린다고 기술 의존, 대만 변수, 이 두 가지가 중국을 묶어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 이런 생각들이 한국에서 특히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 뿌리가 더 깊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왜 그런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간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식민지배 3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세계 최빈국이라는 굴욕. 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고 하셨어요.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나라에 기부했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았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가져왔고 젊은 부부들이 결혼 예물을 헌납했다고 하셨습니다. 225톤의 금이 모였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한국은 빚을 갚았고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 깊이 박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웠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쳤고 한국전쟁 때 국민들이 폐허를 다시 일으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라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특별함을 정리하셨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약해지는데 한국은 오히려 힘이 배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뭉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현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사드 보복 때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코로나. 사드 보복 때는 내수 시장을 키웠고 일본 수출 규제 때는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코로나 때는 백신과 진단키트를 세계에 수출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때는 진심을 다한다고 하셨어요.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도 2000년대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한국 국기를 띄우셨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이는 영상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못 건드리는 건 힘 때문이 아니라고 신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 올린 자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나카타도 고개를 들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지만 뭔가 이해한 듯 보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은 영토나 군대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신뢰를 가진 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셨어요. 유럽도 한국을 찾고 있다고, 나토 국가들이 한국한테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 하시며 잠시 화면을 정리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대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우리라는 마음, 이 모든 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시면서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유럽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대륙이고 경제도 발전했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단어 하나를 띄우셨어요. 나토라는 글자였습니다. 나토가 뭔지 아는 사람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지만 교수님은 모두를 위해 설명하기로 하셨어요.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군사동맹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싸운다는 약속을 한 조직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현재 32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냉전시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토는 원래 소련과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이셨어요. 평화의 배당금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전쟁, 준비에 쓰던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복지를 늘렸다고 설명하셨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연금 같은 제도를 확대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표 하나를 띄우셨어요. 유럽 방산 생산 능력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냉전 시절에는 전차를 1년에 800대 만들었는데 지금은 95대밖에 못 만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겨우 12% 수준이었어요. 포탄 생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냉전 때는 1년에 100만 발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15만 발밖에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85%가 줄어든 겁니다. 군함 건조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45척 만들던 게 지금은 8척으로 줄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셨어요. 30년간 평화가 계속되니까 방산 공장을 줄이고 인력도 해고했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며 비용을 계속 줄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표를 보여주셨어요. 나토 탄약 비축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이 20만 발, 프랑스가 15만 발, 영국이 12만 발을 비축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옆칸에 적힌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전쟁 시 하루 소모 예상량이 3만 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독일은 7일, 프랑스는 7일, 영국은 6일밖에 못 버틴다고 하셨어요. 유럽 전체가 전쟁하면 일주일 만에 탄약이 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일주일이면 너무 짧았거든요.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신 무기가 있어도 쏠 탄약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전투기가 아무리 좋아도 미사일이 없으면 날 수만 있고 전차가 아무리 튼튼해도 포탄이 없으면 움직이는 철덩어리일 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이 깨달은 걸 정리하셨어요.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약을 만들어줄 나라를 찾기 시작했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지도를 띄우시며 하나씩 체크하셨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탄약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비축분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최근에 풀렸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고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국이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자료를 공개하셨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한국 무기 도입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스미스가 직접 유럽 현장을 취재한 내용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K9 자주포 수백 문, K2 전차 수백 대, 장갑차 수천 대가 계약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K9이 뭔지 설명하자면 한국이 만든 자주포라는 무기입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쏠 수 있는 장비예요. 일반 대포는 한 자리에 고정돼 있지만 자주포는 바퀴나 궤도가 달려서 빠르게 이동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다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사기지에서 K9 인도식이 열린 사진이었어요. 그 나라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환영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설명하셨는데요. 보통 무기 인도식에는 중간 관리자들이 나오는데 장관이 직접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는지 3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품질이라고 하셨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성능이고 K2 전차도 최상위급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둘째는 가격이었어요. 독일제보다 30에서 40% 저렴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셋째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납기라고 하셨습니다. 납기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교수님은 표를 띄우시며 비교해 주셨어요. 독일한테 전차를 주문하면 5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한테 주문하면 2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주포는 더 차이가 났습니다. 독일은 4년, 한국은 18개월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장갑차도 독일은 3년 반, 한국은 14개월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유럽은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스미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셨어요. 나토 회원국 국방 관계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정확히 지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약속보다 빨리 인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늘 지연되는데 한국은 정확하다는 평가였어요. 교수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이라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산업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유사시 24시간 내에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유럽은 2년이 걸린다고 덧붙이셨어요. 24시간 대 2년,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셨는데요. 평시에는 민수용 제품을 만들다가 전쟁이 나면 하루 만에 군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장 라인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도 즉시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게 70년 휴전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유럽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정리하셨어요. 유럽은 평화시대에 맞춰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며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전쟁 대비를 계속 유지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사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하셨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공식 요청한 문서였어요. 탄약 좀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사실상 SOS라고 표현하셨어요. 세계 최대 군사동맹이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럽이 30년간 평화에 취해 있었다고 방산 능력을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유럽도 한국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전부 한국이 필요하다고. 왜냐고요? 한국은 전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70년 넘게 휴전 상태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그 긴장이 지금은 경쟁력이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 전쟁 준비를 계속한 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됐다니. 다른 나라들이 평화를 즐길 때 한국은 대비하고 있었고 그 대비가 지금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된 거였어요. 교수님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셨습니다. 중동도 한국을 찾고 있다고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신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고 하시며 화면을 정리하셨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조명이 교수님께 집중되었고 이번 이야기는 특별하다고 하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1983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우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이었어요. 교수님은 이곳의 여름 기온이 52도를 넘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52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계란을 땅에 놓으면 저절로 익을 정도의 온도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대형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건설 회사가 계약을 따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사막 환경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낮 기온 52도, 밤에도 40도가 넘는 열기, 수시로 몰아치는 모래폭풍, 물 부족, 전기 불안정,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에어컨 없이는 일 못한다고 버텼고 숙소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했고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거론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6개월 만에 미국 회사가 철수했다고 사우디 왕실이 분노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맡긴 프로젝트가 6개월 만에 중단된 거였으니까요. 교수님은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현장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이게 그 옆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회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이었다고 하셨어요. 고속도로 공사를 맡고 있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52도 폭염 속에서 텐트에서 자면서 일했다고, 밥도 현장에서 해먹으며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교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쉬고 해가 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덧붙이셨어요. 이렇게 6개월, 1년, 2년을 버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한국 회사는 계약 기간 안에 공사를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회사가 6개월 만에 도망칠 때 한국은 끝까지 남아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였어요. 사우디 왕실이 감동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후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사우디는 그 뒤로 한국 회사만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한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게 사우디에서 한국의 평판이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평판이 50년간 이어져 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4,800개, 총 계약액이 2,880억 달러라고 나와 있었어요.
52년간 쌓아 올린 실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셨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뭔지 설명하자면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쪼개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한번 연료를 넣으면 오랫동안 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기술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미국, 프랑스, 한국이 경쟁했다고 하셨습니다. 세 나라 모두 원전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표를 띄우셨습니다. 프랑스는 360억 달러의 9년 공기를 제시했고 미국은 380억 달러의 10년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200억 달러의 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미국보다 180억 달러 싸게 3년 빨리 짓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절반 가격에 3년이나 빠르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모든 원전이 예정대로 완공됐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스미스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완공된 바라카 원전의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돔 4개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이게 아랍권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중동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프로젝트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83년 사막에서 시작된 신뢰가 2024년 원전 수출로 이어졌다고 40년 전 텐트에서 자며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의 땀이 지금의 신뢰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로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먼 사막으로 떠나셨던 분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리하셨어요. 중동이 50년간 한국만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약속을 지키는 DNA가 국가 브랜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5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쌓아 올린 자산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냐고 물으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드느냐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대국의 정의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화면을 띄우셨어요. 전통적 강대국 지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토, 인구, 군사력, 경제 규모가 나열돼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어요. 한국 영토는 러시아의 170분의 1, 인구는 중국의 38분의 1, 군사력은 미국보다 작고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전통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견국 수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기준이 맞는 걸까요? 영토가 넓으면 강대국인가요? 러시아 영토는 세계 1위지만 경제는 한국보다 작다고 하셨어요. 인구가 많으면 강대국인가요? 인도 인구는 14억이지만 세계 질서를 좌우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셨어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21세기 강대국은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나라다. 교수님은 이게 새로운 기준이라고 간주하셨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이 곧 힘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대만을 보자고 하셨어요. 영토 3만 6천 제곱킬로미터, 인구 2,300만, 전통 기준으로는 소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없으면 세계 반도체 공급의 60%가 멈춘다고 설명하셨어요. 대만은 영토로는 소국이지만 대체 불가능성으로는 초강대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들을 하나씩 띄우셨어요.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78%, 메모리 반도체 60%, 디스플레이 81%, 2차 전지 35%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LNG선 없이는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없고,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고, 디스플레이 없이는 텔레비전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이 분야들을 대체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셨어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은 5년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3년 이상, 디스플레이는 4년 이상 소요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비교를 해주셨어요.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는데 유럽이 2년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를 대체하는 건 10년이 걸려도 어렵다고 덧붙이셨어요.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셨어요.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서 한국이 필요하고, 일본은 고립되기 싫어서 한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기술과 대만 변수 때문에 한국이 필요하고, 유럽은 무기가 없어서 한국이 필요하고, 중동은 50년 신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화면에 큰 글자가 떴습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19세기 기준으로 21세기를 보면 안 된다고, 영토와 군사력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과 신뢰가 진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이긴다는 진리라고 강조하셨어요. 한국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치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축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위치는 하루아침에 얻은 게 아니라 70년간 약속을 지키며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공장에서 밤새 일한 노력이, IMF 때 내놓은 금반지가 전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짚어보면 전부 우리가 이미 뉴스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실들이었죠. 누군가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조용히 약속을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해온 시간이 쌓이면 세상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의 기로가 찾아올지 그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